잠깐 진행하기 전에 그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앞에 시계. 후보자님 바로 뒤에 있는 시계가 저에게 안 보여요. 이동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누가 누르셨어요? 예. 서울 중랑 갑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우선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좀 이번에만큼은 대법관 다양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법이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좀 그렇게 살아온 분으로 대법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네. 재산은 19억. 병역은? 병역은 제가 고도근시로 면제받았습니다. 병역은 고도근시로 면제받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그 근시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지금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관 후보자께서 전 이렇게 고도근시입니다. 라고 좀 더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놓는다면 논란이 정리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제가 병사형 진단서를 신체검사 현장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문서가 병무청에 남아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병무청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고 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대법관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너희가 찾아봐라가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하필 요번 대법관께서도 또 병역이 면제였을까?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몸도 바쳤던 많은 대법관 후보자가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은 19억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은 그거죠. 저 화면에 보이듯이 투기자본, 특혜자본,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먹는 사마다라고 하는 맥커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이익을 2억이나 얻으셨습니다. 왜 하필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하고 외국 투기자본을 이런 것을 했을까?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시 그런 사정을 제가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몹시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관이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될 사람은 투기자본에 투자해서 수억 원의 이익을 가지고 오고 타워팰리스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겠으나 대한민국에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우리는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면 좀 더 청렴하게 살면서 이런 하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라호텔인가요? 반지에 헬스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부 헬스권이 5,600만 원이라고 해요. 1년의 사용료는 300만 원이 넘고 이런 조건에서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올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런 와중에 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셨어요? 예, 그 당시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 조건에 맞는다는 생각만으로 했는데 지금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자, 후회를 하면 세상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가 아니라 5%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약자로 전락을 합니다.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은 학자금도 무이자 대출받고 외국 투기자본에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또 묻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대법관으로 퇴임을 했더니 5개월 동안 수임료가 16억인 분이 계셨어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면 월 수익이 3억 원 이상이랍니다. 이 세상, 이게 공평한 세상일까요? 대한변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관을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를 하시겠냐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바로 다음을 위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소수와 약자를 대변해줄 기관인가요? 다음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수임을 하진 않지만 도장 하나 찍으면 얼마라 그러지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도장 하나 찍는데. 자, 바꿔야 할 게 많지요, 대법관 후보자님. 예, 법조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황산 테러 당한 태완이가 있었습니다. 황산에 테러를 당해서 태완이는 범인을 지목하고 죽어갔는데 경찰도 범인을 잡아주지 못했고 검찰도 범인을 잡아주지 못했고 대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2015년 6월 17일 태완이가 계기가 되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기각하지 말아달라고. 대법원은 6월 26일 날 기각을 합니다. 태완이법은 7월 24일 날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 과연 대법관들은 소수와 약자에게 눈이 가 있는가? 왜 가슴속에 따뜻함이 없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관 후보자는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 법원이나 법조 현실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더욱 소수자와 약자 배려에 충실한 그러한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논란이 된 것이 맥커리와 같은 곳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냥 신문에 나와서 잘 몰라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당시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신문 기사 보고 뭐 어때서 투자했습니까? 제가 공직자 입장에서 단기간에 큰 양도 차익을 노리는 그런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하긴 어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당금이 장기간 나오는 것이고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 투자를 판단했습니다. 이 업체가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나중에 알았죠. 언론에 크게 보도됐을 때 그때 우리 알았습니다.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셨죠? 예. 뭐 인생이 주식 투자 아니세요 혹시? 배당금 시세 차익 약 2억 5천만 원, 수익률 63%. 넘겨줘 보세요. 1993년 삼선중공업, 한진증권, 동남은행, 외환은행, 동아은행, 고려개발, 강원산업, 미래 박현주 끊임없이 주식을 하셨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사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법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법관으로서 일이 참 많다고 하는데
대법관은 너무나 일이 많아서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판사님은 시간이 많이 있으셨어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은행, 동남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 상대로 금융기관 설립하면서 공모했던 것에 제가 참여한 거고요. 미래 박현주라든가 하는 것은 주식형 펀드라서 제가 개별 기업 주식을 자, 그러면 뒤에 한 번 더 그런 것은 넘겨줘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럼 5세 장남한테 1,800만 원 주식 투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왜 예, 오늘 예. 주십니까?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자료 주셨잖아요. 왜 이런 자료를 진작에 내놓지 않죠? 정직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실무자가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대법관님께서, 대법관 후보자님께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 이제 봤잖아요, 저희가. 저는 정직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세 장남한테 금방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볼 겨를이 없었어요. 강원산업, 코롱건설, 동아은행, 동남은행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강원산업, 코롱건설, 동부제강, 벽산건설 이것도 그런 겁니까? 5세 장남한테 1,800만 원 주식 투자, 89년 장남, 94년 만 5세 당시 주식 1,800만 원, 95년은 예금 1,600만 원. 95년에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에요? 예, 제가 그건 아이가 클 때 대비해서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모으고 싶어서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집을 사면서 전부 매각해서 다 제가 썼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모아주고 싶으면서 왜 또 집을 사실 땐 다 모아서 다 쓰셨어요? 저게 제 돈이었기 때문에요. 급해서 그냥 필요할 때 다 찾아 쓰고. 제 그 돈인데 뒤에는 왜 5세 장남의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으로 주식은 그 투자하고. 당시에는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법관님, 후보자님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집사람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집안일을 하고 가정일을 하고 나누고 이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금씩? 저는 거기서 특이하다. 정말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무 일을 안 하나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가정일을 하고 판사님 뒷바라지하고 판사님은 주식에 이거 업무 시간 외에 주식 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오후에 오늘에서야 내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여성에 대한 생각은 뭐고 아이에 대한 생각은 뭐고 철저한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닌가? 돈이 좀 있고 직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투자의 귀재고 이 투자의 귀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좀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노동자, 대한민국의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더 새로운 진취적인 자기 결정도 내리셔야지 되고요. 정말 뛰어나십니다. 무이자 학자금에 투자한 그때 9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안 내십니다. 평범한 대학생에 비교해서.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는 맥커리에 투자를 하십니다. 그 점은 학자금을 지불하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거지 그 돈을 다른 데 돌려 쓰거나 그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후보자님. 판사님으로는 그래도 됩니다. 우리의 대법관은 세상을 좀 바꿔줘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야 하는데 철저히 개인적이진 않으신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를 들면 아까 태완이 사건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치죠.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었다면 그
그 시간에 기각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제가 참고로 박상욱, 이상훈 등등 4명의 대법관이 그것을 맡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각시켰어요. 태안이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 대법관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후보자께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제가 했다면 어떤 결론을 냈을까를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이 없으세요?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보세요.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자, 함사죄로 당해서 죽어간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경찰이. 우리는 빚을 준 거 아닌가요? 검찰이 기소를 못했어요. 우리는 빚을 준 거 아닌가요? 법원에 서영교 의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15년을 쫓아다니면서 15년을 쫓아다니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법원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관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서영교 의원님, 1분 추가 드릴 테니까 정리하셔요. 맞습니다. 예, 1분.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서 그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약자 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 중에 그래, 그런 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법관 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이기택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때는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제 말에 어떠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소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원칙 속에 따뜻한 가슴,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 헌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능력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도덕적인 검증을 하느라고 정책적인 질의를 조금 부족해서 마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여사원이 있었어요. 후보자님, 네, 20대 여사원이 있었는데 사장이 들어오라 그래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더 높이 만져라, 더 높이 만져라, 게임을 해서 졌는지 뭐든지. 자, 이거 강제추행 아닙니까? 사장이 20대 여직원에게 들어오라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고 게임에 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게임에 진 사람에게 다른 걸 요구해야지. 옷은 다 벗고 높이 만져라, 높이 만져라. 이게 뭡니까? 그런데 1심에서는 강제추행을 이야기했는데 1심, 2심에서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무죄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여사원에게 그렇게 한 사람, 그런 수모를 준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문제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추행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직위와 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고 또 수치심을 줬는데 이건 성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잇따른 기계적인 성범죄 판결이에요. 협박이 없었고,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를 기다렸다가 술집에서 키스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당황하고 놀라서 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너는 충분히 입을 열지 않고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 라고 해서 대법에서 무죄를 때려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약자인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심한 행위를 할까봐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했던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도대체 누가 변호사로 왔길래 그런 무죄가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대법원이 계속 거기에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호텔로 국회의원이 여성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돈을 줬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더 저항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함. 이것이 인간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와 돈과 여건, 상황, 그리고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당했지만 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수와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현장도 가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따로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관 아닙니까? 우리가 대법원은 서류로 증명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파악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유무죄를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태완이법처럼 가서 놓치지 마십시오. 약촌 오거리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시 기사를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15년 전에 이 약촌 오거리 15세 소년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소년은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증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빨리 재심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고 진범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억울한 사람에게는 보상도,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좀 만드는 대법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 제가 얼마 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날로부터 8일밖에 공소시효 만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빨리 움직여줘서 이 약촌 오거리 사건은 공소시효가 들어있습니다. 재심 대법원에 가 있으니 봐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여성이 교도소 안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외칩니다. 김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동생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 안에서 형사사건인데 나는 무죄다라고 외치는 김신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재심 여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어디 감히 다시 재심을 청구하나? 안 됩니다. 일본도 바뀌었고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담장 안에서 평범한 여자가 내가 무죄다라고 계속 울부짖을 때 그것이 담장 밖으로 나왔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법안으로 또한 재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의 재심 요건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땐 들어줘야 한다. 그럴 시간을 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도 안 자고 시간을 더 내고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건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약자와 소수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풀어줘야 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느 하나의 억울한 사건도 없도록 제가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그에 상응한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